계속해서 청각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된 테이프로 들려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가야, 지금 바야흐로 봄이라서 봄에 읽는 시를 한 편 읽어주려고 한다. 제목은 따뜻한 봄을 주시는 하나님이란다. 따뜻한 새싹과 함께 아이에게 더욱 새로운 아름다움을 주소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함께 아이에게 더욱 힘찬 기운을 주소서. 촉촉한 봄비와 함께 아이에게 더욱 많은 은혜를 주소서.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아이에게 더욱 새로운 기쁨을 주소서. 아기야, 참 멋진 시지?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도 이처럼 따뜻한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야지. 또 태아가 아빠의 굵고 믿음직한 목소리의 안정과 신뢰를 갖도록 천천히 큰 목소리로 상냥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태교가 됩니다. 일상이나 아빠의 직업, 또 과학이나 사회현상 등을 얘기하여 태아의 탐구욕과 지적 호기심을 키워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는 예를 보면은, 아가야, 아빠란다. 아빠는 우리 아기를 사랑해. 우리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착한 아이로 자랄 거야. 엄마와 아빠는 우리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아기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태교입니다. 아기에게 들려줄 음악은 꼭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도 엄마가 좋아하는 가요, 팝송, 국악, 가곡을 골라서 들려주면 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규칙적인 음명, 안정된 멜로디, 포근하고 감미로운 분위기의 음악이 좋겠습니다. 만약 태아가 좋아하는 음악이 생겨 엄마에게 반응을 보이면 그때는 아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면 됩니다. 프랑스어 바이올린 연주자는 임신 중 연주하는 연주 곡목에 따라 뱃속의 아기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 꾸준히 듣도록 하되 음악 대기를 할 때 한 번에 오래 하면 아기도 실증을 느끼므로 과잉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교 방법 중에서 태아의 청각 자극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태아에서 청각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그래서 임신 5개월이면 태아의 청각은 거의 완성되어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태아 다음은 태아의 시각을 자극하는 시각태교에 말씀드리면, 산모가 동물원이나 식물원 같은 곳에서 동물이나 식물을 보고 크기, 모양, 색 등을 보이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물을 보고 신선한 감동을 느끼면서 전해야 뱃속의 아기도 실제로 본 듯이 느끼게 됩니다. 갤러리, 공원, 전시장 등에서 본 것을 아기에게 전합니다. 태아의 후각을 자극하는 후각태교. 산모가 꽃, 과일을 직접 향기를 맡아보고 그것을 아기에게 설명합니다. 아가야, 이것은 무슨 향기란다. 또 식사 준비를 하면서 산모가 맡는 냄새를 설명해 줍니다. 태아의 미각을 자극하는 방법. 산모가 딸기를 먹으면서 그 맛을 태아에게 설명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맛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태아의 촉각을 자극하는 방법, 산모가 만지면서 느끼는 감정을 태아에게 설명합니다. 아가야, 이것은 비단을 만지는 것인데 매우 촉감이 좋단다 하면서 말입니다. 분만하는 순간에도 태교가 필요합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힘들더라도 아가야 놀라지 말라고 태아에게 미리 일러줍니다. 신생아의 시각을 배려하여 분만실 조명은 엄마 뱃속과 비슷하게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의 청각을 배려하여 산모가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을 분만실에서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가야 수고했어. 이젠 겁내지 마. 우리 모두 안전해. 여긴 안전한 엄마 품이야 하면서 속삭여 줍니다. 또한 엄마는 아기를 안고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난 직후에도 태교가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자 동시를 하여 아기와 엄마가 항상 같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젖이 나올 때까지 빈 젖이라도 빨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산모의 요구에 의하여 남자 신생아의 포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포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들은 신생아의 지각 능력이 백지라고 생각하고 맞지도 하지 않고 이런 수술을 그냥 합니다. 이것은 신생아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고 남자 신생아의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기는 이 수술을 받고 며칠을 아파서 젖도 빨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이 수술은 야만적이고도 무자비한 수술이며 아기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아기에게 이러한 테러 행위를 중단하라. 엄마의 마음과 태아의 마음은 이심전심이 가능합니다. 이심전심이 가능하다고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으며, 산모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태아는 엄마의 스트레스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나쁜 태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유명한 과학 잡지 란셋 2000년 9월호에 임신 직전 혹은 임신 4개월 이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3,500명과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대조군 2만 명을 대상으로 태아 기형 발생률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심한 스트레스란 첫째, 남편에 의한 학대를 받거나, 둘째, 임신 중 자녀가 암 진단을 받거나, 셋째, 임신 중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의 태아 기형 발생률은 1.18%로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대조군의 태아 기형 발생률 0.65%에 비하여 80%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산모의 만성적 분노, 공포는 태아에게 전달되어 태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태아의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에 관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평생을 태아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칙은 임신 중 태아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2배 내지 5배
증가하며 결국 스트레스가 심하면 태아는 스스로 조산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조산을 하지 않더라도 태아는 체중이 늘지 않아 저체중아로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3개국 과학자들이 WHO의 연구 자금을 받아서 임신 중 스트레스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 내내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 아기는 출생 후 어떻게 되는가를 출생 후 25년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임신 중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 아기는 첫째, 출생 시 저체중아가 많았고, 둘째, 생후 1년까지 사망률이 높았고, 셋째, 내성마비가 많았고, 네 번째, 초등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다섯 번째, 14살 때 IQ가 평균 86밖에 되지 않았고, 여섯 번째, 학교 성적이 저조하여 자퇴율이 높았고, 일곱 번째, 병에 걸리는 이완율이 높았고, 여덟 번째, 23살 때 범죄율이 높았고, 아홉 번째, 성인이 되어 이성과의 관계가 파탄적이었고, 열 번째, 담배와 술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분만 중 스트레스도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만 당시 산모의 감정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넘치며 아기의 탄생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경우 태아는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에는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의 사이가 좋지 않고 만성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또 난산을 하면 나중에 정신분열증, 정신이상, 폭력, 범죄자가 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동양의 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태교를 해왔다는 것은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중국은 3000년 전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 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태교를 보면은 가히 신서, 연려전, 은시, 가운, 소학 등의 중국 문헌에는 태교를 중시하고 강조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태교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태교 강국이었습니다. 정몽주의 모부인의 태중훈녀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태교에 관하여 제일 앞선 것입니다. 내후는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펴낸 책으로 중국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모왕의 어머니 태사의 태교에 관한 얘기를 바탕으로 태교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성학짐요라든지 귀학총서 등에서 이연적, 이양, 이이, 송시열 등이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임신부들이 금기해야 할 약물이나 음식 또는 태아의 태중 성장 발육 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사주당 이씨는 태교 신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태교 단행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당 이씨는 실학자 유희의 모부인으로 4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신학 태교 신기에 의하면 서성이 10년을 잘 가르쳐도 어미가 10달을 뱃속에서 잘 가르치만 못하고, 어미가 10달을 뱃속에서 가르침이 아비가 하룻밤 부부 교합할 때 정심한만 못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태교신계는 인간이 생태할 때는 누구나 하늘로부터 똑같은
천품을 부여받지만 태내 10개월 사이에 인간의 좋고 나쁜 성품이 형성된다고 했고, 인간의 품성이 결정되는 처음 10개월의 10달 동안의 태내 교육이 출생 후의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태교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잉태태교를 중시하였고, 부성태교를 중시하였고, 산모의 마음가짐을 중시하였고, 산모의 몸가짐을 중시하였고, 음식 먹는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태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태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전자를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 인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유전자에 프로그래머되어 있기 때문에 태교라는 환경적 자극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년간에 걸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전학 분야의 노벨 수상자인 데이빗 볼티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년간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얻은 암시는 유전자는 인간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후성 유전학이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입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인간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는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인자라는 것입니다. 환경인자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역설하는 사람이 바로 이 브루스 립튼입니다. 태교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그는 필시 무식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의 뇌는 충분한 방법으로 자극을 줄 때마다 더 많은 시냅스가 형성되며, 시냅스가 많을수록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아기는 뛰어나게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태교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태교는 태아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3세까지 유아 교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97년 타임지 2월호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 연구팀은 갓난아기의 두뇌 발달과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0세에서 3세까지의 유아 뇌의 비밀은 우주 탐사에 의해 알게 된 비밀과 맞먹는다고 보고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의 유아 뇌의 비밀이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로는 태아에게 태교의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 8개월 이전이며, 이 시기를 흔히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기회의 창이란 두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미래 경쟁은 어느 나라가 많은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신 중 태교를 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교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에 지적 능력, 발달 상태, 창의력, 감정 조절 등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교는 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태교는 아기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진정한 영재는 태중에서 만들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